그 세이브는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세 가지. 네. 마지막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위기에 딱 나와서 어떤 그렇죠. 투수가 탁 그걸 막으면 세이브했다 그러지 세이브했죠. 않습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아끼고 모으십시오 지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작가님은 그 국민 금융 멘토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네네. 재테크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음. 어떻게 이 재테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요즘 혼란스러운 이유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또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물가가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현금을 보유하면 좀 불리하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저축을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후적 개념이거든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이미 발생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6.3%다. 그러면 6.3%가 앞으로 생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6.3%만큼의 물가 상승률이 생긴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물건 사재기하고. 예, 왜냐하면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거래에서 뭐든지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지금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생각보다 심하게 꺾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 금리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실질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3, 4%짜리 적금 예금을 하는 거는 사실은 3, 4%가 아니라 어디선가는 3, 4%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3, 4%를 내가 낸다는 건 난 8%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괜히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보다는 실탄을 모으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요즘 뭐 비자발적으로 짠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김에 남는 잉여소득을 소비 같은 데 쓰지 마시고 알차게 저축을 해라. 저는 이제 그게 나중에 투자 시장이 확 열릴 때 네. 실탄을 가진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열심히 저축을 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임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물건값이 오르면 저축하기는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밥값도 오르고 다 맞아요.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3단계를 거치거든요. 첫 네. 번째는 자산에 나타나고 그다음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경제인 재화나 서비스에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조금 있으면 임금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야 물가가 오르는데 좀 월급 좀 올려달라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차를 두고 다시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직 임금이 바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네. 아 저축하려니까 좀 힘들다.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조금 돈을 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덜 쓰게 되고 뭐 요즘 뭐 무지출 챌린지다 네. 뭐 옛날에 10,000원의 행복처럼 뭐 그런 운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참에 조금 우리가 허리띠 한 칸 정도 졸라맨다라는 느낌으로 하면서 그거를 조금 재밌게 하려면은 이번 기회에 좀 저축을 먼저 해보자. 이제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인플레이션이 좀 작을 때 저축하던 것보다 조금 더 해보자.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아. 그리고 우리 대표님 같은 네. 경우도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다 그랬는데 옛날에 95%까지 맞아요. 했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축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네. 먼저 저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적어진 소비 여력을 가지고 살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되는 거지 소비를 한 다음에 어떻게 좀 아껴본 다음에 한번 여유가 있으면 해볼까 저축 이러면 평생 못합니다 저축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테크의 프로세스는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고 모으고를 먼저 해야 돼요. 우선 모아야 돼요. 모으면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아껴지고 그래서 나중에 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뭐 국민영수증에 나가서 네. 또 항상 하는 얘기가 먼저 모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모으는 거를 소비 지르듯이 먼저 저축을 질러라. 그러니까 먼저 떼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무리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저축해보자 했다 이거예요. 네. 한 2달 가다가 아, 도저히 못 견디겠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때까지 그 300만 원 모은 거 아닙니까? 있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를 지르는 거와 저축을 지르는 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저축을 한번 질러봐라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0%든 뭐 60%든 뚝 떼놓고 근데 그렇죠. 물가가 올랐으면 예를 들어 옛날에는 치킨 먹을 거 이제는 닭강정 먹어야 되나? 조금 맞아요. 조금씩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이라는 거, 네. 만족이라는 게 소비의 양하고 정비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킨을 한 달에 10마리 먹는 사람이 네, 네. 행복하냐, 5마리 먹는 사람이 행복하냐. 아, 당연히 뭐 10마리 먹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해보면 5마리로 줄이잖아요. 네. 그럼 한 번 먹을 때 그 치킨 맛이 너무 맛있어요. 마치 단식 이후에 맞아요. 먹는 그런 건가요? 예, 좀 약간 억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실제로 소비를 조금만 줄여보면요. 네. 사실 한 번 쓰는 그 소비의 효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막 굉장히 행복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초기에는 약간 금단 현상 같은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약간. 그렇죠. 그런 건 좀 극복을 해야 근데 되겠죠.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효용은 또 괜찮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모이는 맞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애덤 스미스가 그런 말 네.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의 기쁨이라는 게 부를 소비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부의 연속성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안 쓰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뭐 캠핑도 해보고 뭐 외식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네. 그게 왜 그러냐? 소비를 해서 그래요. 소비. 네. 소비를 하면 끊임없이 내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네. 안 쓰고 힘들게 버티고 저축을 하면 난 안 썼으니까 안 행복할 것 같지만 내 자산이 커지는 걸 보면 은근히 아주 기분이 좋고 네.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맞습니다. 안 사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너무 공감되는 게 네. 사실 정말 부자들은 명품에 별 관심이 네.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명품이라는 게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면 평상시 내 경제력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뭐 나 언제든지 저거 살 수 있는데 뭐 그럼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그다지 있지 않거든요. 네. 요게 바로 안 먹어도 배부른 그 느낌이다. 근데 그 작가님은 이제 국민 영수증에서 네. KBS에서 보면은 이제 기상천외한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팩폭도 하고 하시는데 네네네. 좀 심각한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각한 소비를 분들 너무 많죠. 네. 소비로서 행복을 찾으려는 분들 네, 어떤 분들 좀 있어요. 뭐 에피소드랄까? 뭐 예를 들면은 월급 250만 원 타는데 한 달에 50만 원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뭐 월급 300인데 여행 비용으로 한 2천만 원 쓰는 분들이 있고 월급 300인데. 월급 300인데 그러면 어떻게 뭐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제가 네. 말씀했던 것처럼 현대인은 우울해요. 현대인은 누구나 우울합니다. 네. 그 우울감이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소비 행동이야. 그러니까 소비로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A도 해보고 B도 네. 해보고 C도 해보고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 Z까지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소비로는 이 우울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조이하는 뭐 즐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 네. 순간은 뭐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주로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같은 게 분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순간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부, 운동, 저축은 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이제 공부, 운동, 저축이 뭐가 행복하냐? 근데 네. 사실 한 번씩은 다 열심히 해보셨잖아요. 한 번은 공부 열심히 해보고 운동 열심히 해보고 저축 열심히 해보면 내 고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다른 거는 난 가만히 있고 네가 나 좀 행복하게 해줘봐 네, 이건데 네, 네. 이건 내가 고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통이 딱 들어가고 끝나고 나서 오는 그 묘한 성취감이나 어떻게 보면 행복감이 이게 굉장히 좀 지속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처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그 소비로 인한 그 도파민 뭐 이런 거가 편하니까네요. 좀 편하니까 뭔가 고통을 참고 뭐 인내하기보다는 이게 좀 빠르니까. 빨리 네. 내가 뭔가 행복해지기 네. 위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너무 휘발성이니까 맞아요.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길게 봤을 땐 또 우울감이 또 오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쁜 영수증, 좋은 영수증 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어떤 카드 내역서 같은 걸 한번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깔 칠하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썼던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본인이 후회가 가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건 뭐 분명히 잘못 사용한 네. 거죠. 그러니까 나쁜 영수증과 좋은 영수증을 구분하는 방법.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후에 내가 다시 봐도 이때 참 이거는 잘 쓴 것 같아. 요거 참 잘 산 것 같아. 네. 요때 요거 잘 먹은 것 같아. 네네. 요런 느낌이 들면 좋은 영수증인데
별로 딱 없을 것 영수증을 같은데. 보면서 아씨 요거 내가 냈나? 내가 안 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새벽 2시 반 뭐 이런 거. 아 이거는 내가 사놓고 지금 쓰지도 내가 이거 빨리 당근에 팔든지 해야지 뭐 이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네. 내가 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결제 삼심제도라는 걸 해라. 결제 삼심. 결제를 하기 전에 3가지의 심사를 한 후에 결제를 하라는 건데 네네. 많은 분들이 야 그거 그렇게까지 내가 내 돈 쓰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근데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네. 3번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야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필요한 거냐? 필요하다라는 말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필수품이냐?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거. 딱 통과하면은 일단 무죄가 1심에서 났다 그러면 이제 2심은 이제 네. 고등법원 갑니다. 그죠. 재심 들어가면 그때는 네. 이제 예산이 있느냐라고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번 달에 그걸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네. 이제 2심까지 무죄야. 네. 그럼 이제 결제에 가까워진 거죠. 네네. 마지막 대법원이 남아 네. 있는데 마지막 3심은 뭐냐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대체제는 없는가? 요걸 딱 물어보면 대체제. 대체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1심, 2심 다 통과해도 그렇구나. 그래 그거를 쓰면 되지 뭐 이러면서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1심, 2심, 3심을 다 통과했다. 네. 그럼 결제 버튼 클릭하셔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봐도 아무리 봐도 다 좋은 영수증이다. 그러면 굳이 예를 들면 핸드폰이에요. 신상 핸드폰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쓴 지 한 3년 된 거예요. 3년. 네, 3년 정도 돼서 이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 배터리도 약간 조금 좀 빨리 닿는 느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필요하냐? 저 같으면은 안 삽니다. 안 사요. 뭔가 작동을 안 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그래 배터리 뭐 자주 충전하면 되지 뭐.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된다면 물론 도저히 바꿔야 안 된다. 되겠지만 네. 근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네. 3년이면 뭐 요즘 분들 얘기하면 많이 썼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좋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살 정도의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저는 사도 대체제 없는 거니까 이거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렇게만 해봐도 사실 해봐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필터링이 되죠. 특히 이제 대부분 1심에서 그냥 바로 1심을 안 가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약식이죠. 약식 명령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할 정도의 물건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가볍게 했는데도 탈락하는 물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있죠, 거는 좀 있죠, 제발 있죠. 하지 말아라. 있죠. 근데 그러면 제가 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아까 영수증에서 줄 쳐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영수증 줄을 치기가 뭐한 게 쿠팡, 네이버 페이 안 보여. 이런 식으로 뜨고 20만 맞아요. 원, 17만 원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가계부 앱이 AI가 있어가지고 네. 문자가 딱 신용카드에서 쿠팡에서 17만 얼마 결제 이러면 얘가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쿠팡이면은 쇼핑이구나. 네. 그래서 쇼핑 비용이라고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품목이 뭐였는지까지는 얘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막 한 5개월, 6개월 후에 이렇게 우리가 체크업을 해보면 좀 모르고 어렵잖아요. 한 달, 2달 안에만 네. 해보면 그래도 본인이 알죠. 그러니까 조금 자주 쇼핑 같은 경우는 네이버 뭐 페이나 무슨 뭐 쿠팡이다 이런 거는 네. 조금 자주 해보면은 본인이 좀 나쁜 영수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혹시 뭐 가계부를 좀 쓰라고 하세요? 어떠세요? 가계부 쓰는 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수기로 쓰는 것은 뭐 사실은 좀 어렵고 좀 가계부 앱을 많이 좀 사용을 해보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인들이 그 기억이 아주 단기 기억 상실증이 많아가지고 네. 내가 어제 무슨 점심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신문물에 네. 좀 의지를 그 해야 도움을 돼. 빌려서 그 가계부 앱 같은 경우가 이제 예산을 내가 정하면 그 예산에서 얘가 쇼핑 비용이면 쇼핑 예산에서 빼주고 외식 예산이면 외식에서 빼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좀 잘 살려서 하시면 네.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스벅 예산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쓰는데 스벅을 한 달에 한 15만 원 충전을 해. 네. 그래서 이제 보내요. 네. 그리고 나는 뭐 예산 안에서 먹다가 한 월말까지 조금 남았는데 한 3만 원. 그럼 뭐자 나도 한 잔 먹자.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런 거는 참 부담이 없는 게 네. 예산을 만들어 놓은 데서 먹으니까 뭔가 염려증이나 찜찜함이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를 쓸 때 가끔 쓸 때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쓰고 나서 근데 내가 너무 비싼 걸 샀나? 내가 너무 비싼 걸 먹었나? 뭐 이런 염려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산을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머니 트레이너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좀 제시해 맞아요. 주실 예. 텐데, 그게 가장 큰 게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죠. 소비에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네. 저축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와 예산. 자, 이 얘기를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비에는 예산, 저축에는 목표. 네. 요즘은 직장인들도 급여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어. 왜냐하면 보너스가 많아져가지고 네. 뭐 얼마가 월급이냐 그러면 뭐 글쎄 뭐 내년에 받아봐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프리랜서들은 당연히 소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축 못 하겠어요 이러고 네. 직장인들은 월급은 정해져 있긴 한데 보너스가 커져가지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다.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기 저축을 소홀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기 저축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은 안 모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내가 연봉을 이제 받기 전에 내가 올해는 일단 얼마를 좀 모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정기 저축을 100%안 하더라도 내가 올해는 한 2천만 원은 내가 월급 탄 거에서 뭐 좀 일단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다 보면 정기 적금을 가다가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 목표에 조금 모자라네. 자 보너스 나왔을 때 좀 더 집어넣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목표를 세워야 되고 네. 소비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목표를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연봉이 뭐 얼마예요. 근데 얼마나 모아야 돼요? 물론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지만 좋죠. 예. 근데 많이 모을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뭔가 이 정도는 좀 모아야 된다. 사회 초년생이나 한 1, 2, 3년 차는 뭐 그런 기준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야기한 거를 기준점 삼아서 뭔가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약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10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깜짝 놀라면서 말이 안 돼. 그렇게 많이 저축 어떻게 하냐라고 할지언정 제 얘기를 듣고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행동이 옮겨진다면 나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이 첫 번째 목표가 1억은 돼야 된다. 1억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경제활동한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연봉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웬만하지 않아도 1억을 일단 지향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시간은 더 걸릴지언정. 목표. 예를 들면 내가 월급 좀 괜찮게 받아. 한 400, 500 벌어. 그러면 당연히 3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3년 안에 만들려면 지금 금리 3.5%로 한 달에 266만 원을 저축해요. 근데 나는 뭐 3, 400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300도 안 돼요. 뭐 한 200,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155만 원이라도 해라. 155만 원이면 5년에 1억 만드는 거고. 5년이면.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250을 받는데 그럼 155만 원 저축을 하면 내가 한 달에 95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월세가 60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난 잘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250이니까 1억을 빨리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95만 원이라고 하는 생활비로 한 달을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2030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95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생활하는 사람. 근데 본인은 왜 안 되느냐? 본인도 만약에 돈을 안 벌었으면 95만 원도 감사하죠. 이 정도. 근데 본인이 지금 250을 벌고 나니까 야 내가 250 버는데 어떻게 95만 원 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시드머니 1억을 모을 때까지는 뭐 그게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뭔가 좀 강력한 저축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항상 가이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퍼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최소한의 퍼센트. 퍼센트로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60%, 독립해 있으면 50%는 해라. 그거에 맞춰서 집을 구하라. 그거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되죠. 못 구하면 친구랑 같이 살든 뭐 하인이 한 방 살든 해결을 해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 원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경제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보상은 대가가 따른다입니다.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뭐 어디 옷 사러 갔는데 메이커에다가 튼튼하고 디자인 좋은데 가격 싼 거 좀 골라주세요. 그런 물건은 자본주의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면 나도 뭔가를 희생을 해야 돼. 이 원리가 우리가 이 그 투자 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크를 테이크해야 수익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뭐 내가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뭔가를 내놔야지. 네네. 그래서 여러분 뭔가의 보상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뭔가 대단한 방법 없나요, 전문가님? 이렇게 없어요, 물어보는 대단한 분들이 방법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맞습니다. 지키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 희생이나 뭔가 그 고통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 뭐 얘기 그 오적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있어요. 직장인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5가지 현상입니다. 이 5가지의 오적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적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꺼내가지고 뭐 주식을 사거나 뭐 코인을 사거나 이것까지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건 자산으로 결과가 지금 안 좋을지언정 네. 뭐 자산으로 바꿔놓은 거니까 그것까지는 네네네. 제가 용서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들. 돈이 모자라가지고 마이너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 벌지도 않은 돈을 쓴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수가 벌어놓은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쓰는 한 달에 식사 비용 이거 나 옛날에 벌어놓던 돈을 쓴다 이거 고수. 네. 그다음에 그냥마 중수가 그냥 이번 달에 월급 탄거해서 한 달 뭐 벌어서 쓰는 한 달 거야. 쓴다. 뭐 이거. 네. 제일 하수가 뭐냐면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쓰는 거야. 네. 그게 바로 뭐 할부, 뭐 네. 카드론, 현금 네.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면은 저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아니 내년 1월에 상여금이 나와요. 나와.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미리 좀 썼다. 미리 썼다. 진짜 이거 그거가 완전 하수죠. 설득된다. 하수죠, 하수. 설득되지만 사실은 그 네. 마인드는 역시 하수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벌어놓은 돈을 쓰세요, 제발. 그리고 벌어놓은 돈을 써라. 벌어놓은 돈을 쓰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자, 이게 첫 번째 적이고요. 두 네. 번째 적은 할인의 유혹이라 그럴까? 필요한 물건을 자꾸 안 사고 싸면 사. 그러니까 싸면 산다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비했던 거 보면 정말 필요해서 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너무 싸서 샀다.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 마트 가면은 수박 한 덩어리에 3만 원, 네. 반 통은 2만 원. 그러면 뭐 사냐? 그냥 3만 원이 한 통이니까 사는 거야. 그렇죠. 1인 가구가 한 통을 어떻게 먹어? 뭐 동네 잔치할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필요한 거를 사는 습관을 가져라. 아, 비싸 보이지만 비싸 그게 보이지만 더 낫다. 그게 사실은 더 절약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사실 왜 당근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네. 그건 알뜰해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비싼 물건 제값 주고 다 산 다음에 네. 별로 필요가 없네. 그리고 싸게 팔고. 당근 막 50도, 60도이신 분들. 그러면 네. 막 온도가 올라가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온도 올라가는 건데. 기부천사들. 기부천사지. 네. 여러분 어쨌든 할인의 유혹이 일단 우리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네. 오적이다 이건. 아 그러면은 카드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죠. 모아가지고 이걸 뭐 하면 오히려 그- 돈을 세이브했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에 1+1으로 붙어 있는 그 네. 사은품 받으려고 그 물건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 어제 1+1 샀거든요 하나. 아니 근데 1+1 필요한 거면 사도 되죠.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 바로 걸렸네. 네, 커피 사는데 옆에 하나보다는 그래도 두 개가 싸지 해서 두 개를 샀죠. 그리고 두 아니 근데 개를- 만약에 커피를 원래 소비할 생각이었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커피 생각 없었는데 이걸 먹자 두 그랬으면 개를 먹을 생각 없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 세 번째는 네.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오적이면 아예 없애라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엄밀히 말하면 신용카드가 적이라기보다는 신용카드를 믿고 자기 예산을 자꾸 오버하는 행동. 사실 현금을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네. 신용카드라는 게 원래 벌고 모으고 쓰고를 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먼저 쓰게 만들고 벌어서 갚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쓰고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신용카드는 예산을 정해놓고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나는 월급 300이지만 내 신용카드의 한도는 뭐 한 500, 600 네, 막 네. 이러잖아요. 이게 마치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쓰게 해주는 한도가 내가 써도 되는 금액인 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니죠. 이제 네 번째는 불필요한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부적절한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사실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네 번째 적입니다. 부적절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죠? 뭐 이 세상에 불필요한 금융 상품은 없겠지만 네.
그 비율이 문제겠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월급 300인데 종신보험 50만 원을 들고 네.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월급 300인데 네. 뭐 연금으로 한 50만 원, 100만 원을 가입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거죠. 10년, 20년, 30년을 돈을 묶어놨을 때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변동성을.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건 금리가 높았을 때 이야기고 네.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지만 사실은 성장률이 낮으면서 금리가 높은 좀 희한한 지금 상황인 거고 네.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는 장기적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장기적인 무슨 상품을 하는 것은 저는 한 2, 30년 뒤에 받을 거 이런 그런 것들은 거에 좀...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급 500인데 10만 원, 20만 원 연금 넣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너무 과하게 장기 저축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변동성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오적 중에 네. 대한민국에 있는 2030, 40 하여튼 가장 많은 현상이 바로 이건데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목적 없는 저축. 네. 저축을 하기는 해요. 만나보면 저축을 안 하진 않아요. 네. 되게 조금 하지만 그래도 해요. 근데 그나마 조금 하는 그 저축이 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뭐 다 쓰기가 좀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될 것 뭐라도 같아서 좀 나한테 좀 미안해서 뭐 이렇게 저축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적금 만기 달에 네.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뭐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린다든지 뭐 백화점을 갔는데 네. 막 가방이 눈에 띈다든지 이게 왜 그러냐. 이번 달에 적금 만기니까 저거나 살까 뭐 저기나 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뚜렷한 목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뭐 결혼 자금을 만든다 또는 뭐 내 집 주택 자금을 만든다 네. 뭐 노후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만든다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자산으로 넘어가는 돈이니까 상관없는데 여행이나 갈까 가방이나 살까 차나 바꿀까 이런데 만약에 정기 적금이 희생된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축을 해도 목돈을 손에 줄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어떻게든 없애면 아까 말씀하신 뭐 1억도 모으고 뭐 1년에 3천도 모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오적처럼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린다 이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산 파트에서는 네네. 뭘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산. 목표나 이런 걸 세웠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난 이제 목표도 정했고 이제 카드도 좀 줄이고 돈 모아서 쓰고 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 과하다. 과하다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얼마나 과한 건지. 보험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들면은 나쁘진 않죠. 근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헬멧을 쓰죠. 네. 근데 자동차에 타시는 분들은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타서 헬멧 쓰는 분은 없죠. 근데 사실 헬멧 쓰면 그 자동차가 어떤 사고 났을 때 더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그건 너무 좀 과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험이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면 본인의 미래 소득을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소득이 좀 작으면 좀 적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랜저에다가 티코 브레이크를 달 수 없고 티코라 그러면 너무 옛날 차인가? 네, 모닝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너무 옛날 사람이라 네, 네. 모닝에다가 그랜저의 브레이크를 달 수가 없는 네. 것처럼 적절한 비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뭐 이거를 딱히 뭐라고 딱 말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본인 소득의 3% 이상을 보장성 보험료로 내는 건 전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연간 세액공제를. 네. 그 100만 원이 딱 1년에 8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네, 네, 그래서 네. 그 정도가 사실은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건요. 취미나 이런 것들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할 수는 솔직히.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행용 이제 예산 따로 빼놓고 맞아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플렉스 한번 지르고 싶을 때 쓸 예산 이렇게 막 딱딱 빼놓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비는 네. 우리의 소득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비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인스타그램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여기 일단 보다 보면은 참 멋있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멋있는 사진이 그분들이 이거 연례 행사 내지는 평생 한 번 한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마치 라이프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라이프가 이러네? 이러고 나도 따라 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그 인스타그램을 올리면서 평생의 수건 사업을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맨날 이러고 사나 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5만 원이든 196만 원이든 이 저축 목표를 먼저 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허용되는
나머지 소비 가능 금액에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그 예산 안에서 취미에 얼마를 배정을 할까, 여행에 얼마를 배정을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단 뭐 여행 이 정도 좀 가줘야 될 것 같고, 뭐 외식 이 정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난 취미 이 정도 해줘야 될 것 같고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 그래도 내가 저축을 너무 안 하는 건 양심이 네네. 좀 불량하니까 남는 거 얼마야? 그거 좀 저축해 볼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축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네. 허용되는 범위 진짜 작겠지. 그러면 진짜 이거 갖고 무슨 여행을 가며 네. 무슨 취미를 하냐? 네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월급 250만 원 받는 분이 멘토님, 그럼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한 유럽 여행은 3년 모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상황에다가 자꾸 세상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세상 절대 여러분들한테 안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내 친구가 이번 달에 여행 갔다 온 거야. 왜냐면 나도 가야지가 아니고. 나도 가야지가. 걔는 걔고 나는 그럼 나지. 나랑은 다른데.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 여러분들의 소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그렇죠. 라이프를 사셔야 되는 거죠. 네. 굳이 내가 줄여야 된다면 비중이 사실 주거비가 제일 크잖아요. 어찌 보면 뭐 식비도 있겠지만 월세 뭐 이런 거. 네, 고정비 중에서. 고정비 중에서. 왜냐면 먹는 것도 줄이는 것도 뭐 한계도 있을 한계가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집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 들어가는 비용 이제 어떻게 이게 해야 사실은 집이라는 게 환경의 문제인데 네. 내가 이제 내 집이면은 좀 좋은 데를 구해야 나중에 또 그 집값도 상승에 네, 대한 네, 어떤 네. 기대도 할 수 있지만 렌트를 하는 동안은 집이 굳이 클 필요가 없다. 집에 대한 부분은 뭐 예전에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집들이 문화가 있으니까 남 눈치 보면서 네. 그래도 좀 아파트에 살아야 좀 집들이 할 때 좀 이렇게 남한테 좀 번듯하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건데 요즘 뭐 집들이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집에 사실 집에 둘만 있는데 네. 또는 뭐 1인 가구는 혼자 있는데 굳이 뭐 집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렇게 그다지 좋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집에 대한 부분은 내 집도 아닌데 네. 예, 뭐 빌려 쓰는 건데 최소한 좀 줄여라. 아마 제가 봤을 땐 주거 비용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주거비를 많이 잡아버리시면 다른 걸 줄이는 게 워낙 한계가 워낙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저축을 맞아요. 깨더라고요. 보통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거비는 좀 많이 좀 낮춰놓고 그러니까 고정비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정비가 우리가 변동 지출, 카드값 이런 건 솔직히 지난달에 내가 정신이 나가고 돈을 많이 썼다. 그럼 이번 달에 정신 차리면 줄일 수 있지만 네. 고정비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나 교통비나 그러니까요. 뭐 월세나 이런 건 정해놓으면 2년 동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잘못됐다 그러면 계속 잘못된 게 반복이 되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머니 트레이너님이시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거나 어떤 돈에 대한 그런 좀 관념 같은 게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돈이 전부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당연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중요한 돈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네. 이걸 공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그랬고요. 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나한테 다 쓰라고 주어진 돈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10년 후에 미래의 나보다 지금보다 나이 먹은 네. 20년 후의 30년 후의 나는 지금보다 능력도 없고 젊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잃었을 수도 있는 미래의 나가 있죠. 네. 그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돈을 내가 지금 맡아서 오늘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감 있게 공금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거 내가 번 돈 내 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바라보면은 네. 사실은 관리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돈을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돈을 사랑하냐? 네.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돈 좋죠. 돈 사랑하죠.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김. 이게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뭐 연인들 같은 거 드라마에 보면 난 널 너무 사랑하고 널 아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와 아낀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아껴야죠. 아껴야겠네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돈을 함부로 많이 사용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돈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난 돈을 미워한 거야. 네. 그러니까 돈을 미워하니까 자꾸 돈을 없애버리잖아. 네네. 진짜 돈을 사랑하면 돈을 아끼게 됩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철학적인데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save라는 단어죠. 세이브요. 세이브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 세이브는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모으다 저축하다 이런 네네. 뜻이 있고 또 아낀다 이런 뜻도 있는데 네. 마지막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위기에 딱 나와서 어떤 그렇죠. 투수가 탁 그걸 막으면 세이브했다 세이브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아끼고 모으십시오 지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뭐 2030 재테크 멘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네. 그 아까도 1억 얘기하셨잖아요. 네. 1억을 우선 모아야 된다. 네네. 그러면 왜 1억이냐?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1억은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멀게 느껴지시면 이런 말씀드려요. 그럼 5천이라도 모아보자. 또는 6천, 7천도 괜찮다. 네.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1억이 가면 참 기분이 좋겠죠. 어떤 네.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꼭 1억 안 되면 그럼 큰일 나냐?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뭐 어차피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이라는 게 뭐냐? 네.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몸을 써야만, 내가 움직여야만 나오는 소득이고 자본소득은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게 자본소득인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1인 가구보단 2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니까 네. 이게 자본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한다. 내가 잠깐 공부 좀 하려고 한 2년 휴직하려고 그래 여보. 네. 그래도 남편은 회사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자본소득. 내가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내가 지금 안 되지. 근데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서로 그래. 그러면 뭐 당신 좀 뭐 쉬면서 뭐 준비할 때 내가 회사 가고 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혼을 할 때 1억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요즘 뭐 결혼 예식에 돈이 안 들어가고 뭐 작게 시작한다 그래도 네.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뭔가 이 결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1억이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약을 하려고 해도 내가 계약금은 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억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1억 없어도 할 수 있는 청약이 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하락을 한다면 갭이 줄어드는데 네. 집값은 하락하는데 뭐 전세가는 또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갭이 순간적으로 조금 굉장히 좋은 데인데 좀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면 미래를 놓고 내가 주거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밥 먹여준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작아도 뭐 한 1억은 있어야 뭐 어디 그래도 명함을 갭 투자를 네, 해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지금 투잡 뭐 쓰리잡 이런 걸 네. 많이 하시는데 자기 하시는 일에서 어떤 이걸 사업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자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1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데에 어떤 소위 말하는 아주 마중물, 아주 기본이 저는 1억이라고 생각해서 1억을 얘기한 거지. 네. 그럼 뭐 1억 안 되고 뭐 9천이면 안 되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의 어떤 종잣돈 요거는 좀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제 완전 처음에 돈 모을 때 보니까 몇 백만 원일 때는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안 오죠. 몇천 되고 몇천 하면은 되니까 느낌 확 다르죠. 그러니까 월급보다 확실하게 큰 돈이 통장에 들어있다는 게 맞아요. 어느 순간 이거 좀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아까 그 250만 원 정도 버는 분한테 뭐 90만 원 쓰면서 150 저축해라. 그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막막하다 이런 얘기도 아까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러면 좀 급여가 좀 낮은 분들이 1억을 좀 빨리 모으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네, 뭐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꼭대기층까지 가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루하게 올라가든지 네, 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박에 올라가든지 네, 네, 네.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최대치? 최대치. 그래서 한 방에 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 네. 엘리베이션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만약에 실패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은 모바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 네. 155만 원을 가입을 해봐. 155만 원 했는데 물론 2달 만에 못 버티고 깰 수도 있어. 네. 근데 뭐 저축이 뭐 보험도 아니고 했다가 깬다고 뭐 나한테 손해 나는 거 없어요. 그러네요. 네. 해봤다라는 자신감. 해봤다라는 거는 언젠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에 도전을 해라. 그래야 본인의 잠재력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뭐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걸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저는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꼭 성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해보고 포기하더라도 해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맞습니다. 알고 뭔가 그래야 아이디어를 뭐 찾아내고 맞아요.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할 때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 정도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갑자기 막 점심시간에 막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로 뭘 할까? 뭐 어떤 좀 뭔가 뭘 살까? 뭐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내려가서 적금을 하나 가입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딴 생각 들까봐. 그냥 월급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39만 원인가 그 당시에 네. 적금을 들었어. 30만 원 월급 올라간다 그러는데 왜 39만 원 했느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9만 원을 해야 500만 원을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질러놓고 뭐 다음 달에 월급 30만 원 올라가는데 39만 원을 저축을 했으니 네. 내가 이거 못 버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던데요. 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기 적금 들고 하면은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를 일부러 숫자를 맞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해야죠. 그거를 달성하면 수표를 뽑아.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 달성했다고 스스로 막 그 맞아요.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저축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저축을 많이 하라 그래요. 82만 5,300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030만 원 타는 저축을 해라. 1,030만 원. 왜냐면 1,000만 원 딱 1,030만 원 타면 30만 원 본인한테 상으로 줘서 그 30만 원 뭐 한우 오마카세를 가든 뭐 쓰는데 쓰고 좋네요. 1,000만 원은 다시 뭐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의 의미를 딱 가지고 하는 그분은 저축할 줄 아는 분이에요. 네. 본인의 월급의 3개월 이상의 월급이 나오는 저축을 해야 목돈으로 생각을 하지. 네. 자기 월급의 3개월도 안 되는 돈을 타게 만들면 쓸 생각부터 안 한다 이거지. 한 3개월치는 돼야 오, 큰 돈이다. 큰 돈이니까 좀 어떻게 투자할까 이 생각을 하지. 그냥 뭐 한 200, 300 나와봐요. 그러면 뭐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구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월급의 한 3배 정도가 만기에 돌아올 수 있는 금액대 정도를 한번은 몰아붙여봐야 된다. 최소한.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저축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바로 막막한 게 있습니다. 데이트도 해야 되고. 데이트. 뭔가 결혼도 하려면 어쨌든 뭔가 좀 돈이 들어갈 수밖에 맞아요. 없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 비용 같은 것까지 아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아끼는 여자를 만나라. 남자를 만나라.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다 이것이 약간 네. 투자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까지는 조금 쓰는 걸 허용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이신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돈 안 쓰면 못 만난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제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지. 네. 아예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트 통장 너무 괜찮습니다. 네. 이 데이트 통장이 왜 좋으냐면 내가 이런 걸 안 해놓고 쓰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난번에 저렇게 막 비싼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더니 안 사주면 애정이 식었나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합의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 또 저축도 많이 하고 미래를 잘 이렇게 대비해야 되니까 데이트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합의한 거기 때문에 돈을 조금 써도 전혀 내가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너무 나는 괜찮다고 보고요. 정말 문제가 아주 자잘한 거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문제지. 질러버리는 거. 예, 그것만 맞고 뭐 솔직히 뭐 평상시에 쓰는 거 뭐 커피 10잔을 먹을 걸 뭐 9잔을 먹을 거. 아이 그거는 뭐 별로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질르는 거죠. SNS가 문제죠. 그렇죠. SNS.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카페인 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카페인 중독? 예, 카페인 중독이 뭐냐면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줄여서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말이죠. 갖는 본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관음증. 네. 관음증 좀 이상한 거가 아니고 그냥 남을 이렇게 네, 남의 훔쳐보는 얘기. 거를 인간은 아무래도 본성이 학습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옛날부터 원시 시대부터 뭔가 네. 남이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봐야 나도 생존이 되니까 이렇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남이 보니까 멋진 옷을 입었네, 뭐 멋진 차를 타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어떤 보고 난 다음에 이 모방증이라는 게 있어요. 모방 심리. 네네네.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야. 네. 뭐 따라해요. 멋져 보이고. 네. 그 SNS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과시욕. 예, 과시.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곳이 SNS거든요. 저는 카페인을 간헐적 단식이 좀 필요하다. 한 열흘 정도는 SNS 좀 안 보고 지내보면 네. 꽃이 폈네, 하늘이 아름답네, 뭐 이렇게 들꽃이 아름답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네. 와 세상이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다. 핸드폰을 2G로 바꿔야 되나.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소개팅 할 때 인스타 아이디를 달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또. 뭐 그것도 뭐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니까 네. 나는 SNS 전혀 안 하면은 저분이 나를 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만약에 본인이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라면 안 하는 스타일대로 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것도 맞아요. 뭐 이걸 내가 안 하는데 굳이 막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뭘 올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안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매력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으면 돼요. 이유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골든 타임 이런 얘기하면서 특히 저는 저축에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건 다 때가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골든 타임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젊은 세대분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 직장 생활하고 15년 정도 지나면 저축을 10,000원 한 장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15년이 왜 15년인가 봤더니 15년쯤 지나면 네. 일단 애가 한 1m 70 정도 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애를 걔가 나이가 아니라 센치로 일단 말씀하시네. 키가 뭐 나이야 뭐 결혼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일단 한 15년 지나서 뭐 한 40대 중반 됐다 그러면 애들이 한 1m 50, 60, 70 이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돈을 거의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거든요. 이거는 소득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과거에 한 6, 7년 전에 월급을 한 3,500만 원 정도 타는 분을 만났는데 네. 그 두 부부가 한 3,500 정도 월급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도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갖고 한번 뭐 저희 동네기도 하고 그래서 놀러 갔는데 네. 차가 일단 2대야. 근데 차가 일단 범상치가. 일단 소득이 그 정도 되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일단 애들이 소득이 그 정도 되잖아요. 애들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3천, 4천을 벌어도 네. 어차피 저축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월급 2, 300밖에 못 받으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축 못 하고 내가 나중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뭐 한 400, 500, 600, 700 네. 이렇게 타면 그때 저축 많이 하겠다. 네. 이거 천만의 말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한번 회사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월급 타는데 나는 죽어라고 하면 200 저축할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대리 과장 그분들이 200 할 것 같냐?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하실 수 있어야 그때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보통 15년 지나면 아예 저축이 안 되니까. 그럼 골든 타임은 약 15년 정도. 그럼 그때 저축을 못하면 그 이후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면 뭔가 인생을 바꾸거나 하기에는 뭔가 쉽지 않죠. 투자금이 막 부족하고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맞아요. 가는 거. 그냥 계속 끌려가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저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그런다. 이게 자꾸 비혼 딩크로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딩크족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때는 우리는 자녀 생각이 없다 그래도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나아. 그리고 그냥 하나만 낳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둘이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딩크족이 많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진짜 딩크족은 자녀가 없으니까 그럼 둘이 벌어서 돈 15년 지나도 저축하겠구나. 네네.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왜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 돈 들어가 신경 써 이거 하는 거가 스트레스지만 아이 없는 사람은 또 아이 없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애한테 뭐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들은 그걸 못 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니까 그걸 또 보상하려고 뭐 어디 막 캐나다에 오로라 보러 가고 뭐 여행 가고 즐기고 무슨 사는 뭐 거니까. 저기 뭐예요 스킨스쿠버 막 네. 외국 돌아다니까 아니 그 돈 좀 아이한테 안 들어갈 돈 좀 잘 세이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활이 안 돼. 아니 뭐 요즘 뭐 강아지를 네. 5마리 키운다든지 네네네. 이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하여튼 뭐 돈은 어디든 나가더라고. 그러면은 그 15년 동안 골든 타임을 잘 지켜가지고 네. 노후 대비까지 잘 가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지 예. 사실 좀 결론이 좀 좋은 건데. 저축을 골든타임 때 많이 하면 네. 저축에 나름대로 관록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도 훨씬 더 재테크를 잘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네. 제발 좀 돈 좀 열심히 모아라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플렉스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네. 둘이 버는데 막 소득이 1,000만 원이야. 막 32살인데. 야 근데 얼마 저축하나 봤더니 막 900만 원. 네. 아니 차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가난한 사람의 빈곤이라는 게 금전적 빈곤이 아니에요. 잘 보면은 열정이 빈곤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조금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어려움에 적응해 버린 거죠.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이런 거지 뭐
이러면 개선이 안 되는 건데 네. 청년 세대에 지금 어렵고 힘든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네. 내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열정의 빈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목표 없는 저축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결국에 목표를 가진다면 그러니까 1억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단순히 저축 가지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뭘 하는 게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재테크라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딱 두 가지밖에 돈이 안 가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아니면 도. 굉장히 돈이 스페큘레이티브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성장주, 미국의 뭐 성장주나 뭐 NFT, 뭐 코인 뭐 이런 거는 대단히 사실은 미래 기대감에 의존하는 자산이라 사실은 약간 뭐 아니면 도죠. 약간 위험합니다. 네. 자, 그런데 반대로 뭐 달러나 금이나 뭐 서울의 아파트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굉장히 안정지향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밖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 이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돈이 굉장히 아주 스페큘레이티브한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언스페큘레이티브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지향형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지향형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쯤 돼서 네. 어떤 자산이 가장 그러면 상대적으로 살아남겠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올랐을 때 팔았다가 떨어질 때 사고 다시 오를 때 팔고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죠? 결국은 주식은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갈 뿐이고 네.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서 큰 돈을 번다는 거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일반적으로는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주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20, 30년 후에 어떤 자산의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적일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20, 30년 후에 가치가 가장 있을 자산인데 자 보세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월세죠. 네. 월세가 과연 20, 30년 후에 건물 상가가 살아남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절대 살아남지 않는다. 뭐 서장훈 씨처럼 한 달에 생활비가 1,000만 원 필요한데 아니면 뭐 월세가 한 7천 들어온다. 뭐 그러면은 그거는 좀 뭐 안 들어오는 애가 있어도 뭐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 없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한 4, 500 필요한데 4, 500을 상가 건물에서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잘 받아내고 그 아파트를 상위 입지로 올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몰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 입지로 가려면 평형은 절대 넓히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무슨 대형 평형 오히려 좁혀야 돼. 좁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대형 평형에 살고 싶다? 대형 평형 전세로 사세요. 보유는 25평이나 30평 이내로 하면서 입지를 끌어올리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퇴할 때쯤 되면 상위 입지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 자, 200만 채, 300만 채를 아무리 지어도요. 소위 말하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입지는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외곽이 아무리 진다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뭐 사실 집값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김밥, 짜장면, 라면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호텔에 맛있는 식사 요리가 가격을 하락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받겠느냐. 야, 김밥, 라면, 짜장면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호텔에 식사 비용 좀 내리세요. 그거는 시장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20, 30년 후에도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그 근처에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 사시면 더 좋고요. 뭐 혹시 조금 뭐 빡빡해서 거기 못 산다 그러면 렌트 해 주시면은 그 현금 흐름은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는 그 차원이 다른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갖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목표로 가지만 한 번엔 못 가는데 한 번에 못 가죠.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못 가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한 칸 한 칸 계단식으로 올라가라. 맞아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현재 삶을 약간 많이 희생하라처럼 들리겠지만 네. 저는 그걸 희생하면서 온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 희생한 게 그러면 막 난 불행했느냐? 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100만 원을 한 달에 생활비를 쓰는 사람보다 50만 원을 쓰는 사람이 2분의 1만큼 행복하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처럼 부의 소비에 의한 기쁨보다는 부의 연속성에 의한 기쁨을 추구하시면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 그리고 뭐 1인 가구가 사실 막 그냥 뭐 웬만한 직장 다녀가지고 막 뭐 서울에 집을 큰 거 좋은 걸 산다 이런 건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건 사실이나 네. 뭐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하시면 저는 뭐 충분히 뭐 100억 200억짜리를 가라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길은 이거니까 음. 요거를 우선 준비를 하면서 맞아요. 뭐 본인이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찾아가면 되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경필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라는 책을 내셨는데 사실 네. 그 짠테크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 짠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고생한다는 그런 의미도 네. 좀 표현이 돼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짠테크 하다가 좀 지친 분들한테 좀 뭔가 희망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지금 짠테크라는 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현타가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위로하는 거로 끝나면 그냥 위로는 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하고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네. 당연히 현타가 오고 힘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참 우리는 배고픈 괴로움은 못 느껴봤잖아요. 솔직히 우리 세대는 뭐 네. 굶주림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또 옛날에 우리 그 6.25 전쟁이나 이런 걸 겪었던 우리 분들은 야, 이거 저도 굶어보는 고통을 몰랐는데 네.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거를 자꾸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자꾸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고통이 진짜 고통이 돼요. 네. 가장 괴로운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지옥입니다. 아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근데 나는 저기 나만, 가지 못 가. 나만 괴로워. 여러분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안나라는 드라마예요. 수지 네, 씨가 네, 나오는 네. 드라마.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그런가? 자꾸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지옥 같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옥인데 다 같이 지옥이면 행복해요. 여러분들 고3 그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보냈느냐? 옆에 친구들 다 그냥 뭐 힘들고 군대 가서 어떻게 버텨? 그냥 전우들 다 힘들잖아. 그런 건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진짜 지옥이 뭔지 아세요? 나만 힘든 거야.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네. 지금 힘든 게 나아요. 네. 절대로 돈을 많이 쓰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응원의 메시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은 본인한테 잘했다고 상도 좀 주시고 네. 1,000만 원 한 번 모을 때마다 30만 원씩 재밌는 데 쓰세요. 아, 예. 그거 되게 좋은 것 그런 건 같아요. 해야죠. 예. 여러분 파이팅입니다.